세종 22년 서기 1440년 봄, 한양 광통방 관기청 뒤편 작은 처소에서 한 여인이 세상의 빛을 보았습니다. 아이의 어머니 역시 관기였고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당시 조선에서 기녀의 딸로 태어난다는 것은 대를 이어 천민의 굴레를 벗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산파가 아이를 받아들고 첫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그 울음은 마치 노랫소리처럼 맑고 청아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이 아이가 평범한 삶을 살지 못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가는 초나라 미인이라는 뜻의 초요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중국 초나라의 영왕이 가는 허리의 미인을 좋아해 궁녀들이 굶어가며 가는 허리를 만들었다는 고사에서 따온 이름이었습니다. 세종실록의 기록을 살펴보면 세종대왕은 즉위 초부터 음악과 예술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세종 6년 1424년 박연을 악학별자로 임명한 이후 조선만의 독자적인 음악 체계를 수립하는 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박연은 중국 음악에 의존하던 조선의 음악을 혁신하고자 했고 세종은 그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세종 12년 1430년 박연은 편경과 편종을 제작하여 궁중음악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이어서 세종 15년 1433년에는 아악을 정비하고 세종 16년 1434년에는 신악 제정에 착수했습니다. 세종실록 세종 16년 7월 27일 기록에는 임금이 친히 악보를 제정하고 박연에게 명하여 이를 연습케 하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세종은 단순히 음악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악보를 만들고 춤을 구성하는 데 참여했습니다. 초요는 6살이 되던 해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처음 궁중 악대의 연습을 보러 갔습니다. 세종 28년 1446년 가을 경복궁 근정전 서쪽 행랑채에서 박연과 그의 제자들이 새로운 악무를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세종은 훈민정음 반포를 마친 직후였고 이제 조선만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더욱 힘을 쏟고 있었습니다. 연습장 문틈으로 어린 초요가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녀의 눈앞에는 경이로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십 명의 악공들이 편경과 편종, 비파와 가야금을 연주하고 무용수들이 화려한 의상을 입고 정교한 동작으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특히 박연이 직접 지휘하며 춤사위 하나하나를 교정하는 모습은 어린 초요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연습이 끝난 후 어린 초요가 혼자 연습장 한 구석에서 방금 본 춤을 따라 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 한 번 본 것만으로 복잡한 춤사위를 거의 완벽하게 재현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목격한 박연은 크게 놀라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야, 내가 지금 춘 춤을 누가 가르쳐 주었느냐?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이 추시는 것을 보고 따라 해보았을 뿐입니다. 박연은 아이의 재능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세종실록에는 박연의 성품과 학문에 대한 기록이 여럿 남아있는데 특히 세종 29년 1447년 10월 기사를 보면 박연은 성품이 강직하고 학문이 깊으며 음률에 정통하여 일생을 악학 연구에 바쳤다고 나옵니다. 이러한 박연이 천민 기녀의 딸인 초요를 제자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박연은 초요의 어머니를 찾아가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음악과 춤을 가르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딸이 자신과 같은 천한 신분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가슴 아팠지만 이 재능만큼은 꽃 피워주고 싶었습니다. 세종 29년 1447년부터 초요의 본격적인 수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7살이던 초요는 매일 새벽 궁궐로 들어가 박연에게 음악과 무용을 배웠습니다. 박연은 초요에게 단순히 춤과 노래만 가르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음악의 이론,
음률의 원리, 악기의 구조까지 세세하게 가르쳤습니다. 악학괴범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비록 이 책은 성종 24년 1493년에 편찬된 것이지만 그 내용의 상당 부분이 세종과 박연이 정립한 음악 이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초요가 배운 것도 바로 이러한 체계적인 음악 이론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기녀가 아니라 조선 음악의 정수를 전수받은 예인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세종 30년 1448년 겨울, 박연은 특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세종대왕이 직접 제정한 궁중 악무 중 가장 중요한 복례의와 치화평을 초요에게만 전수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두 악무는 세종이 친히 만든 춤으로 왕실의 위엄과 태평성대를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공연이었습니다. 세종실록 세종 26년 1444년 12월 기사를 보면 임금이 몸소 악장을 지어 복례의와 치화평을 제정하고 박연에게 명하여 악보를 만들게 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세종이 직접 시를 짓고 음악을 구성한 이 악무들은 조선 왕조의 정통성과 문화적 우월성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박연은 수많은 제자들 중 유독 초요에게만 이 중요한 악무를 전수했을까요? 그것은 초요가 지닌 특별한 재능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무용수들은 동작을 배우는데 급급했지만 초요는 음악의 의미를 이해하고 춤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녀의 춤사 위에는 단순한 기교를 넘어선 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종 31년 1449년 10살이 된 초요는 이미 웬만한 성인 무용수보다 뛰어난 실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박연은 초요를 데리고 세종대왕 앞에서 시연을 보였습니다. 경복궁 사정전에서 열린 이 작은 공연에서 초요는 복례의를 완벽하게 소화해냈습니다. 당시 세종은 이미 60세를 넘긴 나이였고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세종실록을 보면 세종 30년 이후 세종의 건강 악화에 대한 기록이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안질로 거의 앞을 보지 못하고 소갈증 당뇨로 고생하던 세종이었지만 초요의 춤을 보는 동안만큼은 환한 미소를 지었다고 합니다. 박연, 경이 훌륭한 제자를 얻었구려. 이 아이가 짐이 만든 악무를 후세에 전할 것이요. 세종의 이 한마디는 초요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기녀의 딸이 아니었습니다. 세종대왕이 직접 인정한 악무의 전승자였습니다. 이 소식은 곧 한양 전역에 퍼졌고 초요갱이라는 이름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종 32년 1450년 2월 17일 세종대왕이 승하했습니다. 세종실록 마지막 기사는 임금께서 영흥대군 집에서 승하하시니 수가 54세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의 죽음이었습니다. 한양 전체가 상복을 입고 슬픔에 잠겼습니다. 11살의 초요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에게 음악과 춤의 의미를 가르쳐 주신 세종대왕이 자신의 재능을 인정해 주신 임금님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초요는 스승 박연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맹세했습니다. 스승님, 제가 평생 대왕마마께서 만드신 악무를 지키겠습니다. 이 춤만큼은 절대 잊히지 않게 하겠습니다. 박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제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세종이 평생을 바쳐 만든 조선의 음악이 이 어린 제자를 통해 이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문종이 즉위한 후에도 초요의 수련은 계속되었습니다. 문종 역시 세종만큼은 아니지만 학문과 예술을 사랑하는 군주였습니다. 문종실록 문종 즉위년 1450년 5월 기사를 보면 박연을 계속 악학의 책임자로 임명하고 선왕의 악제를 보존하라는 명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문종의 재위는 매우 짧았습니다. 문종 2년 1452년 5월 14일 재위 2년 3개월 만에 문종이 승하했습니다. 문종실록은 임금께서 경복궁 강령전에서 승하하시니 수가 39세였다고 기록합니다. 너무나 짧은 재위 기간이었습니다. 이제 13살이 된 초요는 또다시 왕이 바뀌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문종의 아들 단종이 즉위했지만 당시 단종은 겨우 12살의 어린 나이였습니다. 궁중의 분위기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러나 초요에게는 오직 한 가지 목표만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악무를 완벽하게 익히고 이를 후세에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춤을 연습했습니다. 복내의 치화평뿐만 아니라 정대업, 보태평 같은 다른 악무들도 완벽하게 소화해냈습니다. 단종 원년 1453년 14살이 된 초요는 이제 한양에서 가장 뛰어난 기녀로 이름을 떨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공연하는 날이면 양반 사대부들이 앞다투어 자리를 잡으려 했습니다. 초요의 춤은 단순히 아름다운 것을 넘어섰습니다. 그 춤사위 하나하나에 세종의 정신이, 조선의 문화적 자긍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악학괴범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춤이란 마음의 움직임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마음이 움직이면 소리로 나타나고 소리가 이루어지면 문체를 갖추니 이를 악이라 한다. 초요는 바로 이 경지에 도달한 예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재능은 때로 화를 부르기도 합니다. 초요의 뛰어난 미모와 재능은 많은 남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왕실의 왕자들까지도 그녀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단종의 숙부이자 세종의 아들인 평원대군, 계양군, 화의군 삼형제가 모두 초요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단종 2년 1454년 봄 15살의 초요는 인생의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됩니다. 평원대군이 그녀를 첩으로 맞이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온 것입니다. 평원대군은 세종의 8째 아들로 학문과 예술을 사랑하는 온화한 성품의 왕자였습니다. 스승 박연은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제자가 왕자의 첩이 되는 것은 신분 상승의 기회였지만 동시에 왕실의 복잡한 정치에 휘말릴 위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초요야,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스승은 내 편이다. 하지만 명심해라. 내가 지닌 재능은 너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선왕께서 내게 맡기신 조선의 문화유산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춤만큼은 잊지 말거라. 초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이제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에게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악무를 지키는 것, 그것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할 수 없다는 믿음이었습니다. 15살 소녀의 눈빛에는 이미 범상치 않은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천민 기녀의 딸로 태어났지만 조선 최고의 예인으로 성장한 초요갱. 그녀의 파란만장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궁중 악무를 전수받은 유일한 예인으로서, 새 왕자의 마음을 사로잡은 절세미인으로서, 그리고 경랑의 시대를 살아가야 할 한 여성으로서 초요갱의 이야기는 조선 역사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기게 될 것이었습니다. 단종 2년 1454년 봄, 평원대군의 저택은 화려한 잔치로 들썩였습니다. 세종대왕의 8째 아들인 평원대군 이임이 초요갱을 첩으로 맞이하는 날이었습니다. 단종실록에는 평원대군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이 많지 않지만 세종실록 세종 15년 1433년 4월 기사를 보면 왕자 이임을 평원대군에 봉하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평원대군은 22의 젊은 나이였고 형제들 중에서도 특히 학문과 예술을 사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세종을 닮아 음악의 조예가 깊었고 시와 글씨에도 뛰어났습니다. 그런 그가 초요갱의 춤을 처음 본 것은 단종 원년 1453년 가을이었습니다. 당시 궁중에서는 선왕 문종의 일주기 제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제사가 끝난 후 종친들을 위한 소규모 연회가 열렸고 그 자리에서 초요갱이 복례일을 공연했습니다. 세종이 직접 만든 이 악무는 봉황이 나라와 태평성대를 알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14살의 초요가 화려한 의상을 입고 춤을 추기 시작했을 때 평원대군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춤이 아니었습니다. 편경과 편종의 맑은 소리에 맞춰 초요의 손짓 하나, 발놀림 하나가 마치 봉황이 하늘을 나는 듯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춤사 위에서 돌아가신 아버지 세종의 정신이 느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평원대군은 박연을 찾아갔습니다. 박연은 이미 60이 넘은 노인이었지만 여전히 궁중 악학의 최고 책임자로 있었습니다. 단종실록 단종 원년 11월 기사를 보면 박연을 판중추원사로 삼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는 박연이 여전히 조정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박판서, 방금 본 기녀가 누구입니까? 저는 아버님께서 만드신 악무를 그토록 완벽하게 추는 이를 처음 봤습니다. 대군마마, 그 아이는 초요갱이라 하옵니다. 소인이 10년 가까이 가르친 제자로 선왕께서 직접 만드신 악무를 유일하게 완벽히 전수받은 아이입니다. 평원대군은 초요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더욱 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미모가 뛰어난 기녀가 아니라 아버지의 문화적 유산을 이어받은 예인이라는 사실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날 이후 평원대군은 종종 궁중 연회에 참석하여 초요의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그런데 평원대군만 초요에게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종의 11째 아들 계양군 이증과 15째 아들 화의군 이영도 초요의 춤에 매료되었습니다. 계양군은 세종실록 세종 20년 1438년 9월 기사에 왕자 이증을 계양군에 봉하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화의군은 세종 26년 1444년 11월에 봉군되었습니다. 특히 화의군은 평원대군보다 8살이나 어렸지만 형제 중에서도 뛰어난 미모와 재능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글씨와 그림에 능했고 성품이 풍류를 즐기는 편이었습니다. 화의군이 처음 초요를 본 것은 단종 2년 1454년 정월 대보름 연회에서였습니다. 단종실록 단종 2년 1월 15일 기사를 보면 상원의 종친과 대신들을 모아 연회를 베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초요는 치화평을 공연했습니다. 치화평은 화평을 이룬다는 뜻으로 세종이 만든 악무 중 가장 장엄하고 화려한 춤이었습니다. 15살의 초요는 이제 완전히 성숙한 예인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춤사위는 더욱 깊어졌고 음악과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신선이 춤추는 것 같았습니다. 17살의 화의군은 그 자리에서 완전히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계양군 역시 초요에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는 형제 중에서도 침착하고 사려 깊은 성품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요의 예술혼과 아름다움 앞에서는 그도 평범한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세종의 세 아들이 모두 한 기녀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단종 2년 1454년 3월 평원대군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는 정식으로 초요를 첩으로 맞이하겠다는 뜻을 궁중에 알렸습니다. 당시 왕자가 기녀를 첩으로 맞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지만 초요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세종대왕의 악무를 전승한 유일한 예인이었고 이미 한양에서 명성이 자자했기 때문입니다. 계양군과 화의군은 형님인 평원대군이 초요를 첩으로 맞는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낙담했습니다. 특히 화의군은 며칠 동안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왕실의 질서상 형님이 먼저 뜻을 밝힌 이상 동생들이 이 일을 제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초요가 평원대군의 저택으로 들어간 것은 단종 2년 1454년 4월이었습니다. 평원대군의 저택은 한양 북부 제동 지역에 있었는데 지금의 종로구 제동 일대입니다. 이곳은 경복궁과 가까워 종친들의 저택이 많이 모여 있던 곳이었습니다. 평원대군은 초요를 위해 별채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연습실도 갖춰져 있어서 초요가 계속 춤을 연습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평원대군은 초요를 단순히 첩으로만 대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문화유산을 이어받은 예인으로 존중했습니다. 초요, 그대의 춤은 단순히 아름다운 것이 넘어선다오.
그 안에는 선왕께서 평생을 바쳐 이루고자 하신 조선의 문화적 이상이 담겨 있어. 나는 그대가 이 춤을 계속 추고 후세에 전할 수 있기를 바라오. 평원대군의 이런 배려 덕분에 초요는 대군에 첩이된 후에도 계속해서 궁중 연회에 참석하여 공연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보통 왕자의 첩이 되면 더 이상 공개적인 활동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단종 2년 1454년 10월 조정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세종의 둘째 아들이자 단종의 숙부인 수양대군 이유가 조정의 실권을 장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단종실록 단종 2년 10월 10일 기사를 보면 우의정 김종서와 좌의정 황보인을 죽이다라는 충격적인 기록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상 유명한 계유정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자신의 조카인 어린 단종을 대신하여 정권을 장악하고자 했고 이를 반대하는 대신들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양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평원대군은 정치적으로 야심이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오직 학문과 예술에만 관심이 있었고 권력 다툼과는 거리를 두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세종의 아들이자 왕실의 일원이라는 사실 자체가 위험 요소가 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단종 3년 1455년 6월 11일 수양대군은 마침내 단종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단종실록 마지막 기사는 임금이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전하다라고 간단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살의 어린 임금이 숙부에게 왕위를 빼앗긴 것입니다. 수양대군은 세조로 즉위했습니다. 세조 즉위 후 왕실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세조는 자신의 왕위를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종친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평원대군은 비록 정치적 야심이 없었지만 그 역시 세종의 아들이었고 언제든지 세조에게 위협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세조 원년 1455년 가을 평원대군이 갑자기 병을 얻었습니다. 세조실록 세조 원년 9월 기사를 보면 평원대군 이임이 병으로 위독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병세는 급격히 악화되었고 의원들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차도가 없었습니다. 초요는 밤낮으로 평원대군을 간호했습니다. 그녀는 대군에게서 단순한 남녀관계 이상의 것을 느꼈습니다. 평원대군은 그녀를 천한 기녀로 대하지 않고 예인으로 존중해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아버지 세종의 문화적 이상을 이어받고자 했던 것처럼 초요 역시 그 이상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세조 원년 1455년 10월 7일 평원대군이 23세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조실록은 평원대군이 저택에서 졸하다라고 간단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인은 병사로 기록되어 있지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젊고 건강했던 대군이 갑자기 병으로 죽는다는 것이 석연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평원대군의 죽음으로 16살의 초요는 다시 한번 인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왕자의 첩이었던 그녀는 이제 과부가 되었습니다. 조선의 법도에 따르면 그녀는 평생 수절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16이라는 너무나 젊은 나이였습니다. 더욱 복잡한 것은 계양군과 화의군이 여전히 초요를 잊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화의군은 형님 평원대군이 죽은 후 초요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조 2년 1456년 봄 화의군은 초요를 자신의 저택으로 초대했습니다. 세조실록에는 이 시기 화의군의 행적이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조 2년 3월 기사를 보면 종친들에게 연회를 베풀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런 연회에서 초요가 종종 공연을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화의군의 저택은 북촌 지역에 있었습니다. 18살의 화의군은 이제 성년이 되어 있었고 왕자로서 상당한 권세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초요에게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초요갱, 나는 형님께서 그대를 맞이하셨을 때부터 그대를 잊은 적이 없소.
이제 형님도 돌아가셨으니 그대는 다시 자유로운 몸이요. 나의 첩이 되어 주시오. 하지만 초요는 선뜻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평원대군에 대한 의리도 있었지만 더 큰 이유는 왕실의 복잡한 정치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세조가 왕위에 오른 후 왕실 내부의 분위기는 매우 삼엄했습니다. 잘못된 선택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화의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초요에게 선물을 보내고 자신의 저택으로 초대했습니다. 세조 2년 1456년 여름 마침내 초요는 화의군의 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는 조선의 법도상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초요는 평원대군의 첩이었고 화의군은 평원대군의 이복동생이었습니다. 형제의 첩을 동생이 취하는 것은 당시 윤리로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엄연히 간통죄에 해당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화의군과 초요는 조심스럽게 만났고 주변 사람들도 이 사실을 알면서도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조 2년 1456년 가을 이 사실이 결국 세조의 귀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세조는 크게 진노했습니다. 세조실록 세조 2년 10월 기사를 보면 화의군 이영이 형수와 간통한 죄를 논하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세조가 분노한 이유는 단순히 윤리적 문제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실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했고 종친들이 함부로 행동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조정에서는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사헌부와 사간원에서는 화의군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초요 역시 곤장 80대에 처해야 한다는 상소가 빗발쳤습니다. 16살의 초요는 극도의 공포에 떨었습니다. 곤장 80대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당시 여성의 몸으로 그런 형벌을 받으면 살아남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이 세종대왕의 악무를 전승한다는 사명이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하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조정의 일부 대신들이 초요를 구명하는 상소를 올린 것입니다. 그들은 초요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세종대왕의 악무를 유일하게 전승한 예인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만약 초요가 죽으면 세종대왕이 평생을 바쳐 만든 궁중 악무가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박연의 제자들과 예조의 관리들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들은 초요의 예술적 가치가 개인의 죄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세조실록 세조 2년 11월 기사를 보면 대신들이 초요갱의 형을 감해줄 것을 청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세조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왕실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버지 세종의 문화유산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도 있었습니다. 결국 세조는 절충안을 내놓았습니다. 화의군은 유배형에 처해졌고 초요는 곤장 80대 대신 곤장 30대로 감형되었습니다. 여전히 가혹한 형벌이었지만 목숨만큼은 건질 수 있었습니다. 세조 2년 1456년 12월 초요는 형을 받았습니다. 형장에서 초요는 30대의 곤장을 맞으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젊고 건강했던 그녀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회복 기간 동안 그녀는 끊임없이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왜 살아남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답을 찾았습니다. 세종대왕의 악무를 지키는 것, 그것이 자신이 살아남은 이유라고 믿었습니다. 초요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비록 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그녀의 예술혼만큼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세조 3년 1457년 봄 회복한 초요는 다시 궁중 연회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고 놀랐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었던 여인이 여전히 아름답게 춤을 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녀의 춤은 전보다 더 깊이가 있었습니다.
고통과 절망을 겪은 후 그녀의 예술은 한 단계 더 승화되어 있었습니다. 17살의 초요갱은 이제 단순한 명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죽음을 넘어선 예인이었고 조선의 문화유산을 지키는 수호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파란만장한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랑의 시대는 계속되고 있었고 초요갱의 이야기는 더욱 극적으로 전개될 것이었습니다. 세조 3년 1457년 봄, 초요갱은 곤장 30대의 형벌에서 회복한 후 다시 무대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기녀가 아니라 죽음의 문턱을 넘어온 예인이었습니다. 형벌의 상처는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에도 깊이 새겨져 있었지만 역설적으로 그 고통이 그녀의 예술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세조실록 세조 3년 3월 기사를 보면 경복궁에서 종친과 문무백관을 모아 연회를 베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연회에서 초요는 세종대왕이 만든 정대업을 공연했습니다. 정대업은 조선 건국의 무공을 기리는 춤으로 힘차고 장엄한 악무였습니다. 연회장에 모인 대신들과 종친들은 초요의 등장에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 혹독한 형벌을 받았던 여인이 다시 무대에 섰기 때문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의 춤에서 이전과는 다른 깊이가 느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편종과 편경의 장중한 소리가 울려 퍼지고 초요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춤사위는 더 이상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을 견뎌낸 자만이 표현할 수 있는 강인함과 죽음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생명력이 춤 속에 녹아 있었습니다. 17살의 몸이었지만 그 춤에는 한 세대를 산 사람의 무게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조는 어좌에 앉아 초요의 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왕실의 기강을 어지럽힌 자를 처벌한 것이 옳았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버지 세종이 평생을 바쳐 만든 악무가 이렇게 완벽하게 보존되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세조는 직접 초요를 불렀습니다. 세조실록 세조 3년 3월 15일 기사에는 임금이 초요갱에게 상을 내리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세조는 초요에게 비단과 은자를 하사하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춤에서 선왕의 정신을 보았소. 비록 과거에 죄를 지었으나 그대의 재능만큼은 조선의 보배요. 앞으로도 선왕의 악무를 잘 보존하고 전하도록 하시오. 이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세조가 초요의 존재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간통죄로 처벌받았던 천민 기녀가 아니라 조선 문화의 전승자로서 인정받은 순간이었습니다. 이날 이후 초요의 위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세조 4년 1458년 초요는 18살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 그녀는 궁중 연회에서 빠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세조실록을 살펴보면 세조 4년에는 수많은 연회 기록이 나오는데 중요한 연회에는 거의 빠짐없이 초요가 공연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세조 4년 2월 명나라 사신이 조선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 주목할 만합니다. 세조실록 세조 4년 2월 8일 기사를 보면 명나라 사신을 위해 모화관에서 연회를 베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초요는 보태평을 공연했습니다. 보태평은 세종대왕이 만든 악무 중 가장 우아하고 평화로운 춤이었습니다. 태평성대를 보존한다는 뜻을 담고 있었고 조선의 문화적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이었습니다. 명나라 사신들은 초요의 공연을 보고 크게 감탄했다고 합니다. 당시 명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였고 문화적으로도 최고 수준을 자랑했습니다. 그런 명나라 사신들이 조선의 악무를 보고 감탄했다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는 세종이 평생 이루고자 했던 문화적 자주성이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신 일행 중 한 명이 세조에게 말했습니다. 조선의 음악과 춤이 이토록 정교하고 깊이가 있을 줄 몰랐습니다.
특히 저 기녀의 춤은 중원의 어떤 무용수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습니다. 세조는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초요에게 다시 한번 상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초요의 삶이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조 5년 1459년 조정에 또다시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사육신 사건이었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등 단종 보기를 꾀하던 신하들이 발각되어 처형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세조실록 세조 5년 6월 기사를 보면 이 사건의 전말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삼문 등이 상황단종을 복위시키려는 역모를 꾀하다 발각되어 능지처참에 처하다라는 참혹한 기록입니다. 이 사건으로 수십 명이 처형당하고 그 가족들까지 연좌되어 처벌받았습니다. 한양 전체가 피로 물들었습니다. 초요는 이 광경을 목격하며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권력의 한복판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태로운 일인지를 말입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세조 5년 여름 초요는 스승 박연의 부음을 들었습니다. 박연은 이미 70을 넘긴 고령이었고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세조실록에는 박연의 사망 기록이 남아있지 않지만 여러 정황으로 보아 세조 초기에 세상을 떠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초요는 스승의 임종을 지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연은 천민 기녀의 딸이었던 자신을 제자로 받아들여 세종대왕의 악무를 전수해준 은인이었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초요는 평범한 기녀로 일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스승님, 제가 약속드립니다. 스승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선왕께서 만드신 악무 이것만큼은 제가 살아있는 한 절대 잊히지 않게 하겠습니다. 초요는 스승의 영전에서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세종의 악무를 유일하게 완벽히 전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무거운 책임감이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조 6년 1460년 21살이 된 초요에게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세조의 측근 중 한 명인 신자형이 그녀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자형은 세조실록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로 계유정난 때부터 세조를 도왔던 공신이었습니다. 세조 6년 3월 기사를 보면 신자형을 호조판서로 삼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신자형은 세조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었고 조정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학문에도 조예가 깊었고 특히 음악과 예술을 사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신자형이 초요의 공연을 처음 본 것은 세조 6년 봄 경복궁 연회에서였습니다. 당시 40대 중반이었던 신자형은 초요의 춤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미모에 끌린 것이 아니라 초요가 지닌 예술혼에 매료되었습니다. 신자형에게는 이미 정실 부인이 있었지만 당시 양반 사대부가 기녀를 첩으로 맞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초요에게 자신의 뜻을 전했습니다. 세조 6년 여름 초요는 신자형의 첩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전과 상황이 달랐습니다. 평원대군이나 화의군처럼 왕실 종친이 아니었기에 윤리적 문제가 없었고 무엇보다 신자형은 세조의 최측근이었습니다. 초요가 신자형의 첩이 된다는 것은 그녀가 권력의 핵심 가까이에 있게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신자형은 초요를 매우 소중히 대했습니다. 그는 한양 북부 안국동에 큰 저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초요를 위해 별당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곳에는 넓은 마루가 있어서 초요가 마음껏 춤을 연습할 수 있었습니다. 세조실록 세조 7년 1461년 기록을 보면 이 시기 세조는 적극적으로 문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음악과 예악을 정비하는 데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세조 7년 9월 기사를 보면 예조에 명하여 악장을 정비하고 악보를 편찬하게 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초요도 참여했습니다. 그녀는 세종대왕의 악무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조의 관리들이 초요를 찾아와 악무의 세세한 동작과 의미를 물었고
초요는 자신이 배운 모든 것을 정확히 전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초요의 위상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기녀나 양반의 첩이 아니라 조선 문화 정책에 직접 참여하는 전문가가 된 것입니다. 세조실록 세조 7년 11월 기사를 보면 궁중 악무를 정비하고 교정하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 작업에 초요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세조 8년 1462년 23이 된 초요는 이미 조선 최고의 명기로 확고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한양을 넘어 지방까지 알려져 있었습니다. 세조실록에는 이 시기 초요갱이라는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특히 세조 8년 10월 기사를 보면 종친과 대신들을 위한 연회에서 초요갱이 복례일을 추다라는 구체적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초요가 단순한 기녀를 넘어 역사에 이름을 남길 만큼 중요한 인물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초요의 마음속에는 늘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평원대군의 죽음, 화의군과의 스캔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형벌의 기억이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명성과 지위가 언제든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초요는 더욱 열심히 춤을 연습했습니다. 매일 새벽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마루에 나가 춤사위를 익혔습니다. 23세 나이였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수많은 공연과 연습으로 단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신자영은 초요의 이런 모습을 지켜보며 존경심마저 느꼈습니다. 그는 초요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단순히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삶 전체를 예술로 만들고 있어. 나는 평생 많은 기녀들을 보았지만 그대처럼 예술에 혼을 바치는 사람은 처음 보았어. 세조 9년 1463년 초요는 24이 되었습니다. 이 해에 세조는 경국대전 편찬을 시작했습니다. 세조실록 세조 9년 6월 기사를 보면 최항 등에게 명하여 경국대전 편찬을 시작하게 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조선의 기본 법전을 만드는 대사업이었습니다. 이 시기 조선은 세조의 강력한 통치 아래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피바람이 불던 정난의 시기는 지나갔고 이제 문화와 제도를 정비하는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초요도 이런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요는 결코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난 10여 년간 너무나 많은 것을 보고 겪었습니다. 왕이 바뀌고 권력자들이 몰락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그녀의 예술 때문이었습니다. 세조 10년 1464년 봄, 초요는 경복궁 근정전에서 특별한 공연을 했습니다. 세조 즉위 10주년을 기념하는 대연회였습니다. 세조실록 세조 10년 3월 기사를 보면 왕이 즉위 10년을 맞아 종친과 문무백관을 모아 크게 연회를 베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초요는 세종대왕이 만든 모든 주요 악무를 차례로 공연했습니다. 복례의 치화평, 보태평, 정대업까지 세종의 문화유산을 총망라하는 공연이었습니다. 25살의 초요는 이제 예술적으로 완전히 성숙한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공연을 지켜본 세조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아버지 세종이 평생을 바쳐 만든 악무가 이렇게 완벽하게 보존되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세조는 초요를 불러 말했습니다. 초요갱, 그대의 춤에서 짐은 선왕을 보았소. 그대야말로 선왕의 진정한 제자여. 오늘부터 그대를 천민 신분에서 해방시키고 양민으로 올리겠소. 이것은 엄청난 파격이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천민이 양민으로 신분 상승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조는 초요의 예술적 가치를 인정하여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세조실록 세조 10년 3월 20일 기사에는 기녀 초요갱을 양민으로 올리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초요는 세조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천민 기녀의 딸로 태어나 온갖 고난을 겪었지만 마침내 양민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분 상승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예술이, 그녀의 인생이 조선 사회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순간이었습니다. 초요갱은 예술로 생존을 지켰습니다. 죽음의 위기에서도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그녀를 지켜준 것은 세종대왕의 악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술은 그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습니다. 천민에서 양민으로, 단순한 기녀에서 조선이 인정한 예인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하지만 초요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랑의 시대는 계속되고 있었고 그녀는 앞으로도 더 많은 시련과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세조 10년 1464년 봄 양민 신분을 받은 초요갱은 25살이 되었습니다. 신분 상승이라는 영광을 얻었지만 그녀는 결코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세종대왕의 악무를 전승한다는 사명, 그리고 이제 양민으로서 조선 사회에서 인정받은 예인으로서의 책무가 그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신자영의 저택에서 초요는 여전히 매일 새벽 춤을 연습했습니다. 25이라는 나이는 기녀로서는 전성기였지만 초요는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움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예술은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조실록 세조 11년 1465년 기록을 보면 이 시기 세조는 건강이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세조 11년 2월 기사를 보면 임금이 병환으로 정사를 볼 수 없어 세자에게 대리청정을 명하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세조는 계유정난과 왕위 찬탈이라는 피의 길을 걸으며 심신이 많이 상한 상태였습니다. 세조 11년 가을 궁중에서는 세조의 쾌유를 빌기 위한 특별법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연회는 거의 열리지 않았고 초요도 공연할 기회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시기 초요는 주로 신자영의 저택에 머물며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세조 12년 1466년 봄 초요는 처음으로 제자를 받았습니다. 신자영이 궁중 악학에 추천한 어린 기녀들 중 재능 있는 아이들을 선발하여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초요는 스승 박연이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단순히 춤 동작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음악의 이론과 악무의 정신까지 전수했습니다. 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란다. 아무리 동작이 아름다워도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그것은 공허한 움직임에 불과하지.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이 악무에는 태평성대를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단다. 그 정신을 이해하고 춤춰야 진정한 예인이 되는 것이야. 초요는 10살, 11살의 어린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은 초요의 가르침을 경청하며 열심히 배웠습니다. 초요갱이라는 이름은 이미 전설이 되어 있었고 그녀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큰 영광이었습니다. 세조 12년 1466년 9월 8일 마침내 세조가 승하했습니다. 세조실록 마지막 기사는 임금이 수강궁에서 승하하시니 수가 52세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조는 재위 13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카 단종에게서 왕위를 빼앗고 수많은 신하들을 처형하며 권력을 잡았던 세조의 파란만장한 생애가 막을 내린 것입니다. 초요는 세조의 죽음 소식을 듣고 복잡한 심경에 빠졌습니다. 세조는 화의군과의 스캔들로 자신을 처벌했던 임금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예술적 가치를 인정하고 양민으로 신분을 올려준 은인이기도 했습니다. 초요는 궁궐로 가서 세조의 빈소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세조의 아들 예종이 즉위했습니다. 예종실록 예종 즉위년 1468년 9월 기사를 보면 세자가 즉위하여 예종이 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종은 당시 20살의 젊은 나이였지만 병약한 체질이었습니다. 아버지 세조와 달리 온화하고 학문을 좋아하는 성품이었습니다. 예종 즉위년 1468년 겨울 새 임금의 즉위를 축하하는 연회가 열렸습니다.
예종실록 예종 즉위년 11월 기사를 보면 종친과 문무백관을 모아 경복궁에서 연회를 베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초요는 복례일을 공연했습니다. 27살의 초요는 이제 예술적으로 최고의 경지에 올라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화려함과 성숙한 예인의 깊이가 조화를 이룬 시기였습니다. 그녀의 춤을 본 예종은 크게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과인은 어려서부터 초요갱의 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왔소. 오늘 직접 보니 소문보다 훨씬 더 뛰어나오. 선왕께서 그대를 아꼈던 이유를 이제야 알겠소. 예종은 초요에게 비단과 은자를 하사했습니다. 하지만 예종의 재위는 매우 짧았습니다. 병약했던 예종은 즉위한 지 1년 2개월 만인 예종 원년 1469년 11월 28일에 승하했습니다. 예종실록 마지막 기사는 임금이 창덕궁 대조전에서 승하하시니 수가 20세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너무나 젊은 나이에 죽음이었습니다. 28살의 초요는 또다시 왕이 바뀌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세종, 문종, 단종, 세조, 예종까지 그녀의 살 동안 벌써 5명의 왕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급격한 왕위 교체는 조선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종의 뒤를 이어 즉위한 사람은 세조의 둘째 아들이자 예종의 동생인 자을산군, 즉 성종이었습니다. 성종실록 성종 즉위년 1469년 11월 기사를 보면 자을산군이 즉위하여 성종이 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종은 당시 13살의 어린 나이였습니다. 어린 성종을 대신하여 실제 권력을 잡은 사람은 성종의 할머니인 세조의 비정희왕후였습니다. 성종실록 성종 즉위년 12월 기사를 보면 대왕 대비 정희왕후가 수렴청정을 시작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조선 역사상 여성이 수렴청정을 한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이 시기 조정의 분위기는 매우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린 임금과 여성 섭정이라는 전례 없는 상황에서 대신들은 각자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신자형도 이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 신자형은 세조 때부터 공신이었기에 성종 조정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성종실록 성종 원년 1470년 3월 기사를 보면 신자형을 이조판서로 삼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조판서는 인사권을 쥔 매우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신자형의 권세가 커지면서 초요의 위치도 덩달아 높아졌습니다. 신자형의 첩이라는 신분은 초요에게 일종의 보호막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초요는 결코 권세를 이용하여 교만하게 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예인으로서의 본분을 지켰습니다. 성종 2년 1471년 31살이 된 초요는 궁중 악무 정비 사업에 다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성종실록 성종 2년 8월 기사를 보면 예조에 명하여 궁중 악무를 다시 정비하게 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성종은 비록 어렸지만 학문과 예술에 관심이 많았고 할아버지 세종의 문화적 유산을 보존하고자 했습니다. 예조의 관리들이 초요를 찾아왔습니다. 세종대왕의 악무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이제 초요뿐이었습니다. 박연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다른 제자들도 대부분 나이가 들어 은퇴하거나 세상을 떠났습니다. 초요는 자신이 기억하는 모든 것을 상세히 전달했습니다. 각 악무의 동작 하나하나, 음악과 춤의 조화, 의상의 색깔과 형태, 심지어 공연할 때 마음가짐까지 세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예조의 관리들은 초요의 설명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이 작업은 수개월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초요는 직접 궁중에 들어가 젊은 무용수들에게 시범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31살의 나이였지만 그녀의 춤솜씨는 여전히 완벽했습니다. 오히려 젊은 시절보다 더 깊은 정신이 춤 속에 녹아 있었습니다. 성종 3년 1472년 봄, 이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성종실록 성종 3년 3월 기사를 보면 궁중 악무 정비를 완료하고 악서를 편찬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훗날 악학괴범 편찬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초요의 기억과 증언이 조선의 공식 문화유산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성종은 초요의 공로를 인정하여 다시 한번 상을 내렸습니다. 32살의 초요는 이제 단순한 명기를 넘어 조선 음악사의 산증인이 되었습니다. 성종실록 성종 3년 4월 기사에는 기녀 초요갱에게 그 공로를 치하하고 상을 내리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 초요의 개인적 삶에는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신자영이 병을 얻은 것입니다. 성종실록 성종 4년 1473년 6월 기사를 보면 이조판서 신자영이 병으로 사직을 청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신자영은 이미 50을 넘긴 나이였고 오랜 관직 생활로 심신이 지쳐 있었습니다. 초요는 신자영을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비록 첩의 신분이었지만 신자영은 초요를 소중히 대해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초요의 예술을 존중했고 그녀가 계속해서 춤을 추고 제자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성종 5년 1474년 여름 신자영의 병세가 악화되었습니다. 의원들이 여러 처방을 해보았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초요는 밤낮으로 신자영 곁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신자영이 편안히 잠들 수 있도록 낮은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대감마님, 소첩이 노래를 불러드릴게요.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용비어 천가의 한 구절입니다. 초요의 맑고 청아한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신자영은 눈을 감고 초요의 노래를 들으며 평화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초요에게 말했습니다. 초요, 그대를 만난 것은 내 인생의 큰 행운이었소. 그대는 단순히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라 진정한 예인이었소. 내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그대는 계속해서 춤을 추고 후학들을 가르치시오. 그것이 그대의 사명이요. 성종 5년 1474년 8월 신자영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성종실록 성종 5년 8월 15일 기사를 보면 전 이조판서 신자영이 졸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초요는 신자영의 장례를 치르며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35살의 초요는 이제 두 번째로 남편을 잃었습니다. 평원대군 그리고 신자형까지 그녀와 함께했던 남자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초요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두 떠나가고 자신만 홀로 남는 것이 어쩌면 자신의 운명인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초요는 슬픔에 빠져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여전히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의 악무를 지키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조선의 문화유산을 후세에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종 6년 1475년 봄, 초요는 다시 무대에 섰습니다. 신자영의 상을 마치고 처음으로 공연하는 날이었습니다. 성종실록 성종 6년 3월 기사를 보면 궁중 연회에서 초요갱이 보태평을 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36살의 초요는 이제 두 번의 상실을 겪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춤에는 젊은 시절의 화려함은 줄어들었지만 대신 깊은 생명력과 슬픔을 승화시킨 아름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회장의 사람들은 초요의 춤을 보며 숙연해졌습니다. 성종도 초요의 춤을 보고 감동했습니다. 이제 19살이 된 성종은 친정을 시작했고 할머니 정희왕후의 수렴청정이 끝났습니다. 그는 할아버지 세종처럼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군주가 되고자 했습니다. 초요갱, 그대의 춤에서 과인은 인생의 깊이를 보았소. 그대는 단순히 기술이 뛰어난 무용수가 아니라 삶과 죽음, 기쁨과 슬픔을 모두 경험한 진정한 예술가요. 성종의 이 말은 초요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과 슬픔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모든 경험이 그녀의 예술을 더욱 깊게 만들었고 그 예술을 통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종 7년 1476년 37살의 초요는 안국동에 작은 집을 마련했습니다. 신자영이 남긴 유산으로 그녀는 이제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마루가 넓게 깔려 있어 춤을 연습하기에 좋았고 작은 방들이 있어 제자들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초요는 이곳에서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의 여러 관청에서 재능 있는 어린 기녀들을 초요에게 보내 가르침을 받게 했습니다. 초요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최고의 교육을 받는다는 의미였습니다. 너희는 단순히 춤을 배우는 것이 아니란다. 조선의 문화유산을 전승받는 것이지. 세종대왕께서 평생을 바쳐 만드신 이 악무를 너희가 이어받아 후세에 전해야 한다. 이것은 큰 영광이자 무거운 책임이란다. 초요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스승 박연이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정신을 전수하고자 했습니다. 성종 8년 1477년 겨울, 초요는 38살이 되었습니다. 기녀로서는 이미 전성기를 지난 나이였지만 예인으로서는 원숙한 경지에 이른 시기였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궁중 연회에서 공연했고 제자들을 가르쳤으며 조선 문화의 산증인으로서 존경받았습니다. 초요갱은 경랑의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5명의 왕이 바뀌는 것을 보았고 수많은 권력자들이 흥망성쇠를 겪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녀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권력이나 재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술 때문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의 악무를 전승한다는 사명감이 그녀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명을 다음 세대에 전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성종 9년 1478년 초요갱은 39살이 되었습니다. 조선시대 기녀로서는 이미 노년에 접어든 나이였지만 초요는 여전히 한양에서 가장 존경받는 예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집은 이제 조선 음악과 무용의 성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젊은 기녀들은 물론이고 양반 사대부의 자제들까지도 초요의 가르침을 받고자 했습니다. 성종실록 성종 9년 3월 기사를 보면 예조에서 악공과 무용수를 선발하여 초요갱에게 교육을 받게 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초요의 교육 활동이 국가적으로 공인받았다는 의미였습니다. 천민 기녀의 딸로 태어났던 여인이 이제 조선 왕조의 공식 문화 교육자가 된 것입니다. 초요의 하루는 여전히 새벽에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39이라는 나이가 되었지만 그녀는 매일 아침 몸을 풀고 춤을 연습했습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완벽해야 한다는 것이 그녀의 신념이었습니다. 아침 연습을 마치고 나면 제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초요는 이제 10명이 넘는 제자를 두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10살부터 20살까지 다양했지만 모두 재능이 뛰어난 아이들이었습니다. 초요는 각 제자의 수준에 맞춰 세심하게 가르쳤습니다. 선생님, 이 동작이 너무 어려워요. 아무리 해도 선생님처럼 우아하게 되지 않아요. 15살의 어린 제자가 울상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초요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제자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그래, 어려운 것이 당연하지. 나도 내 나이 때는 수없이 넘어지고 실수했단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습하면 반드시 할 수 있어. 중요한 것은 완벽한 동작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란다. 초요는 자신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곤장 30대를 맞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고 예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종 10년 1479년 봄, 조정에서는 동국여 지승남 편찬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성종실록 성종 10년 2월 기사를 보면 노사신 등에게 명하여 동국여 지승남을 편찬하게 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책은 조선 전국의 지리, 역사, 문화를 총망라하는 방대한 작업이었습니다. 이 편찬 과정에서 예조의 관리들이 다시 초요를 찾아왔습니다. 세종대왕의 악무와 관련된 역사를 정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초요는 자신이 기억하는 모든 것을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박연 스승님과의 만남, 세종대왕 앞에서의 첫 공연, 각 악무가 만들어진 배경과 의미까지 세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복례인은 세종대왕께서 세종 26년에 만드신 것으로 봉황이 나라와 태평성대를 알린다는 의미를 담고 계십니다. 제가 처음 이 춤을 배운 것은 10살 때였습니다. 박연 대감께서는 이 춤의 각 동작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습니다. 초요의 증언은 조선 음악사의 귀중한 기록이 되었습니다. 성종실록 성종 10년 5월 기사를 보면 초요갱의 증언을 바탕으로 세종조 악무의 역사를 정리하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성종 11년 1480년 41살이 된 초요에게 특별한 영예가 주어졌습니다. 성종이 직접 초요를 불러 조선 왕조실록에 그녀의 업적을 기록하라고 명한 것입니다. 성종실록 성종 11년 9월 기사를 보면 기녀 초요갱의 예술적 업적을 치하하고 그 내용을 실록에 기록하게 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실록에 기록된다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은 왕과 국가의 중요한 사건만을 기록하는 책이었습니다. 한 기녀의 이름이 실록에 여러 차례 등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실제로 초요갱이라는 이름은 조선 왕조실록에 총 16차례나 등장합니다. 단종실록, 세조실록, 예종실록, 성종실록에 걸쳐 그녀의 공연과 업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선시대 기녀 중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성종 12년 1481년 여름 초요는 제자들을 데리고 처음으로 공개 공연을 했습니다. 성종실록 성종 12년 6월 기사를 보면 궁중 연회에서 초요갱과 그 제자들이 함께 악무를 공연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날 공연은 매우 특별했습니다. 42살의 초요가 복례일을 추고 그녀의 제자들이 주변에서 함께 춤을 추는 형식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세대를 넘어 문화가 전승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공연이었습니다. 성종은 이 공연을 보고 크게 감동했습니다. 그는 초요에게 말했습니다. 초요갱, 그대는 단순히 춤을 잘 추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선왕의 유산을 후세에 전하고 있소. 그대의 제자들이 저렇게 훌륭하게 춤을 추는 것을 보니 과인은 안심이 되어. 세종대왕의 악무가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두오. 성종은 초요와 그녀의 제자들 모두에게 상을 내렸습니다. 더 나아가 성종은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초요의 제자들 중 뛰어난 3명을 천민 신분에서 해방시켜 양민으로 올린 것입니다. 성종실록 성종 12년 6월 20일 기사를 보면 초요갱의 제자 중 재능이 뛰어난 자들을 양민으로 올리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초요가 이룬 신분 상승이 그녀 개인에게만 그치지 않고 그녀의 제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초요는 성종의 은혜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걸어온 길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천민 기녀의 딸로 태어나 온갖 고난을 겪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예술의 길을 걸어온 결과 이제 그녀의 제자들까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종 13년 1482년 43이 된 초요는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쉬지 않고 춤을 추고 가르치며 살아온 세월이 몸에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무릎과 허리가 자주 아팠고 체력도 예전만 못했습니다. 하지만 초요는 여전히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비록 직접 춤을 추는 것이 힘들어졌지만 말로 가르치고 시범을 보이는 것은 여전히 가능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제자들에게 전하고자 했습니다. 너희들아, 선생님이 이제 나이가 들어 예전처럼 춤을 추기 어렵구나.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있으니까 말이야. 너희가 선생님이 가르친 것을 기억하고 또 너희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다면 세종대왕의 악무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거야. 제자들은 스승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초요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왔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평원대군과의 인연, 화의군과의 스캔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형벌, 2번의 상실, 그 모든 것을 견디며 오직 예술만을 지켜온 스승의 인생을 존경했습니다. 성종 14년 1483년 봄, 악학괴범 편찬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이 책이 완성된 것은 성종 24년 1493년이지만 그 기초 작업은 이미 이 시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성종실록 성종 14년 3월 기사를 보면 예조에 명하여 악서 편찬을 준비하게 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조의 관리들은 다시 초요를 찾아왔습니다. 44살의 초요는 이제 조선 음악사에 살아있는 전설이었습니다. 그녀의 기억 속에는 세종대왕 시대의 음악과 무용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초요는 몸이 불편한 와중에도 관리들을 맞아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각 악무의 동작, 음악의 구성, 의상의 형태, 악기의 배치, 공연의 절차까지 세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관리들은 초요의 증언을 꼼꼼히 기록했고 이것은 훗날 악학괴범의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성종 15년 1484년 가을, 초요는 마지막 공개 공연을 했습니다. 성종실록 성종 15년 9월 기사를 보면 초요갱이 마지막으로 복례일을 공연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45살의 초요는 이제 더 이상 무대에 서기 어려운 몸 상태였지만 성종의 특별한 요청으로 마지막 공연을 했습니다. 그날 경복궁 근정전에는 성종을 비롯하여 종친, 대신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모두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초요갱의 마지막 공연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연회장은 숙연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편경과 편종의 맑은 소리가 울려 퍼지고 초요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45살의 몸이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우아했습니다. 시간이 빼앗아간 젊음의 화려함 대신 세월이 선물한 깊이와 품격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초요는 복례일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빠르게 움직일 수는 없었지만 한 동작 한 동작에 평생의 경험과 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춤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춤이 아니었습니다. 한 예인의 일생이 춤으로 표현되고 있었습니다. 천민기녀의 딸로 태어나 세종대왕의 악무를 전수받고 왕자들의 사랑을 받았으며 죽음의 문턱을 넘었고 2번의 상실을 겪었으며 마침내 조선이 인정한 예인이 된 한 여인의 인생이 춤 속에 녹아 있었습니다. 공연이 끝났을 때 연회장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방금 목격한 것이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역사적인 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하나둘씩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성종은 어좌에서 일어나 초요에게 다가갔습니다. 조선의 임금이 한 기녀에게 직접 걸어가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성종은 초요 앞에서 말했습니다. 초요갱, 그대는 과인의 할아버지 세종대왕의 정신을 지켜온 진정한 문화의 수호자여. 그대 덕분에 선왕의 악무가 보존되었고 조선의 문화가 빛을 발할 수 있었소. 과인은 그대를 기녀가 아닌 조선의 명예로운 예인으로 인정하오. 성종실록 성종 15년 9월 23일 기사에는 이 장면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금이 초요갱을 칭찬하고 그를 조선의 명예로운 예인으로 인정하다라는 기록입니다. 초요는 성종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45해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의 품에서 태어날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그녀의 인생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순간에 도달했습니다. 성종 16년 1485년 이후 초요는 더 이상 공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안국동의 작은 집에서 그녀는 생애 마지막까지 후학들을 양성했습니다. 그녀의 제자들은 이미 궁중의 주요 무용수가 되어 있었고
그들이 또 제자들을 가르치며 세종대왕의 악무를 이어갔습니다. 성종실록에는 성종 20년 1489년까지 초요갱과 관련된 기록이 간간히 등장합니다. 주로 그녀의 제자들이 공연하거나 그녀의 가르침이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초요는 무대 뒤에서 조용히 조선 문화의 전승을 지켜보았습니다. 초요갱의 정확한 사망 연도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유산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전수한 악무는 악학괴범에 기록되어 후세에 전해졌고 그녀의 제자들과 제자의 제자들이 조선시대 내내 궁중음악과 무용을 이어갔습니다. 천민기녀의 딸로 태어나 조선왕조실록에 16차례나 이름을 남긴 여인, 세 왕자의 사랑을 받았고 죽음의 문턱을 넘었으며 2번의 상실을 겪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예인, 세종대왕의 악무를 유일하게 완벽히 전승하여 조선 문화의 수호자가 된 여성 천민에서 양민으로 신분 상승을 이루고 국가가 인정한 명예로운 예인이 된 초요갱.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기녀의 일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술이 어떻게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지, 재능과 노력이 어떻게 신분의 벽을 넘을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예술가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초요갱은 조선시대 수많은 기녀들 중 한 명이었지만 역사에 이름을 남긴 몇 안 되는 예인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고난과 영광, 슬픔과 기쁨, 좌절과 승리가 교차하는 드라마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녀의 삶은 예술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헌신으로 가득 찬 한 예인의 여정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악무는 초요갱을 통해 보존되었고 초요갱은 그 악무를 통해 영원히 기억되는 예인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지며 진정한 예술가의 길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